어쩌면 빠른 시일 안에 대출 규제 완화가 정말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유튜버를 시작할 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그 대출의 두려움을 없애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출의 두려움을 없애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조금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다수의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채널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더욱더 편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때처럼 대출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자유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규제 지역들이 지정이 되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그런 규제 정책들이 발표를 하면서 저 역시도 이제 26만 명이 넘는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영상들, 채널들을 보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올바르지 않은 정보 또는 혼선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대출에 대한 부분은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짝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금 이제 대출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이제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런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한 얘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완화된다. 그리고 완화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 그 시점을 나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한 것은 3기 신도시라던가 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이 나오게 됐을 때 일부 무주택 서민들한테 대출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3일에 발표가 된 연합뉴스의 자료입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청년하고 무주택자 대상으로 LTV 10%포인트를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이 내용을 다룰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시그널들을 주고 있다 하는 것에 큰 목표를 좀 두고 싶고, 일단은, 그리고 실제로 완화가 된다면 많은 무주택자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LTV에 대한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오늘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달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청년 기준에 대한 부분이 만 34세에서 39세로 이제 상향 조정된다는 것. 이 상향 조정되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폭을 좀 넓히겠다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층뿐만 아니라 무주택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기사를 그냥 쓴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제 3일에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신문 10답이라고 하는 서한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이러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될 거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지만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시그널로 인해서 추후에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LTV의 완화, 대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가 이제 내 집 마련에 희망하는 청년층하고 주거 사다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냐면, 제가 이제 규제 완화가 될 것이다. 무주택자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왔을 때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고 투자하고 사업하고 시행하고 강의하고 컨설팅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제 채널을 통해서. 누구의 외압을 받지도 않고, 뭐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고, 제가 떳떳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대출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부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주택자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일부 동감해요. 공감해요. 그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 부분 무주택자분들, 꼭 내 집이 필요한 분들한테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대출의 규제도 많이 묶여 있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른 이런 시점에서 주거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국민이 풍요롭고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주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서민분들, 그리고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주택 서민이라고 하지만은 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 열심히 본인의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본인 연봉에 맞는 어느 정도의 그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한도는 너무나 규제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한도를 묶어가지고 하기보다는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집이라고 하는 주거 안정,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더욱더 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기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완화 시점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주택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들을 보고 이제 내 집 마련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의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아마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지금 현재의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10포인트를 완화하면서 더욱더 많은 그런 대출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도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제가 첨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LTV에 대한 그런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난 대출에 대한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너무 어렵게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풀 필요는 없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만 알면 돼요. 그죠? 아주 심플하죠.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어떤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2019년도에 했던 얘기를 지금 다시 리바이벌을 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대다수가 그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비규제 지역, 그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합니다. 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모두 60%가 한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60% 중에 나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투기과열 지구는 40%, 투기과열 지구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 그리고 이외의 비조정 대상 지역은 60%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 40%, 조정 대상 지역 50%,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60%로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은 이제 건설사에서 업무 협약을 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허그라든가 HF에 그 관할하는 그 기관에서 대출 보증을 하면서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그런데 이 대출은 중도금 대출이에요. 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헷갈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건설사와 업무 협약을 한 그 기간에서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계약금만 넣게 되면은 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규제 지역은 60%나 다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40%의 투기과
투기과열 지구에 대출을 실행했다면 60% 중에 40%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잔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50%의 대출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10%는 현금 잔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내 돈이 계약금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비규제 지역은 지금 지정된 곳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죠. 제가 최근에 올렸던 뭐 양평이라든가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 있었죠. 김포 마송 같은 경우도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0%가 다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 10% 또는 20%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도금 대출에 대한 얘기예요. 중도금 대출을 잊어버리세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잔금 대출, 내가 입주를 하는 시점, 내가 그 계약금을 넣고 당첨이 돼서 3년이라고 하는 약 통상적인 36개월이 지난 후에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잔금. 이 잔금을 치를 때 이 중도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지금 실행 중인데 잔금 대출을 또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을 내가 비규제 지역에서 60%를 실행을 했다면 이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 잔금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출을 2번 실행해가지고 중도금 대출도 가져가고 잔금 대출도 가져가고 나 이렇게 되면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입주를 하는 시점에는 잔금 대출, 내가 아파트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완공이 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이 받은 잔금 대출을 활용해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잔금 대출을 받은 금액하고 잔금 대출 이외에 남은 금액을 이제 납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분양가를 통해 가지고 잔금 대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오르게 되죠.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내가 당첨받게 되면은. 그러면 시세가 올라가면서 KB 시세, 국민은행 시세라든가 주변의 감정가 가격이 잡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 가격이 잡혀지게 되면서 그 시세, 오른 시세의 잔금 대출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투기과열지구는 4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 그리고 그 외 지역은 60%까지 잔금 대출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도 무주택 서민의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무주택 서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0포인트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영상을 다루었을 때는 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 틀리죠. 그리고 은행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참고하실 대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대출을 실행할 때 담당 기관이나 그리고 건설사를 통해서 명확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70%까지 가능하다, 대출이.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시세가 5억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입주를 하는 시점에 감정가가.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10포인트 무주택 서민 대출 10포인트를 더 추가하게 되면은 70%의 대출,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잔금 대출을 어디에 받느냐? 3억에 대한 잔금 대출이 아닌 2억이 오른 5억에 대한 시세에 대한 잔금 대출이기 때문에 7호 35 하면 3억 5천이 되지 않습니까? 3억 5천의 대출, 잔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가 3억인데 오버됐죠? 이미 계약금 10% 3천만 원까지 내고 내가 3억 5천까지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풀로 대출을 땡겨가지고 내가 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고 제가 이렇게 다 분양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분양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대출을 레버리지를 활용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비규제 지역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렇게 집가가 상승하게 되고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제 말을 이해하신 분들은
자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분양 신청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런 대출에 대한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에, 잔금 대출에 대한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고 열심히 소비 지출을 통제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 지출을 자연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통제하면서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LTV나 DTI의 이런 폭이 규제가 심하죠.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돈 한 푼 더 들이지 않고 이렇게 잔금 대출을 100% 실행하는 것은 올바른 재테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락하는 경우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간다면은, 이렇게 풀 대출을 가지고 갔을 때는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느냐, 감내할 수 없느냐, 그것도 개개인의 성향마다 틀릴 겁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방법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이런 중도금 대출이 1인당 2건씩이 가능했고, 뭐 제가 2건, 제 아내가 2건, 이런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전매 제한이 없으면은 제가 2건 팔고 2건을 받고, 팔고 난 다음에 또 2건을 더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아예 못 하죠. 내가 버는 소득도 일정하지만은 작고 하게 되면은 두려워서 대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부동산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뭐 어떠한 투자를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LTV 같은 잔금 대출을 실행할 때 이런 뭐 40%, 50%, 60%의 비율들이 있는데, 무주택 서민들은 이제 여기 서민 실수요를 보면 10포인트씩 다 올라가죠, 지금도. 투기 과열 지구도 40%인데 50%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도 뭐 60%가 되고, 뭐 이외의 지역은 70%가 됩니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10포인트를 더 해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대출을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들은 더 내 집 마련 하는데 기회를 주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민 실수요자의 맞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민 실수요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이제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되면은 10포인트의 가산점을 더 줘서 더욱더 대출을 많이 받게끔 해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주택의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액이 6억 이하,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5억 이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거죠. 주택 가격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상한 가격이. 그 이유는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의 금액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낮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주택 가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동산학 석사를 받고 논문을 쓰고 제가 논문을 쓴 것들이 개선된 것이 있는데, 이제 학계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부동산 학계 이제 석박사 분들께서도 아마 아파트 청약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문으로 제출을 하고 개선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추후에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0포인트가 이제 가산이 되게 되면은, 투기과열 지구는 40%였는데 50%까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였는데 60%까지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은 현재 10포인트의 가산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 있네요. LTV 10%포인트의 우대에 적용받는 비율이 4%밖에 안 된대요.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이 당연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이러한 포인트를, 추가적인 10포인트를 더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떠한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상승장에, 부동산의 상승장에서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못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의 하락장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은 벌어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한 채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정말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가 내 집 한 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내 집 마련 한 채를 마련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거든요. 제가 이제 10만 유튜버 감사 인사에서 그 영상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영상. 제가 그 지금까지 만든 영상들 중에 최애 영상 중에 하나인데, 포기하지 말라는 영상을 찍으면서 제 인생의 스토리를 남긴 그 영상이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하면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기사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대출의 완화 부분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아무리 오르고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핵심적인 물량의 저렴한 아파트들이 나왔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런 아파트들에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됐을 때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정말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들, 그리고 추후에 생겨나는 그런 물량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공임대, 공공아파트 그 물량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평생토록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정권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정권도 변동하고 부동산의 규제 완화 정책도 항상 늘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목표치에 왔을 때 내가 화살을 쏴서 그 관역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화살과 활도 가지고 있지 않고 목표도 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생각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 생각들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 중에 여러분들께서 귀담아 들으실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제 생각을 공유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테고, 많이 힘든 시기인데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루하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